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정신 건강이 안 좋은데. 밥 먹어야죠. 밥 안 먹으면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학교를 복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린 후배들이 제가 좀 동안이라서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다들 아저씨라고 안 부르고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7살짜리 대학교 1학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안 웃기는군요. 이 아저씨라는 영화가 왜 떴는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원빈이라는 배우가 했었던 영화였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참 많이 따라다녔어요. 같이 사귀었는데도 맨날 제가 뒤에 쫄쫄쫄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 친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명랑한 친구인데 배가 고프면 좀 짜증을 내요. 그래서 항상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저도 염려스러워서 혹시나 여러분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내가 언제 마음이 불편한가 이런 거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이제 기쁜 상태인데요. 내가 이제 에너지가 빠지면 이게 기쁜 상태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빠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해서 내 에너지를 모두 다 소진해 버려 가지고 오는 탈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제가 오면서도 제가 번아웃 상태에 계신 분 상담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신 에너지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여러분 체력이 고갈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시다거나 기력이 딸리면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다거나 즉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짜증이 많다거나 화가 많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런 데는 모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여러분 실패를 했든지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여러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나만 희생하는 것 같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성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면 정확하게 못 짚는 거죠. 항상 못 짚다 보니까 겉다리를 짚는 거죠. 내 간지러운 데는 여기인데 남의 다리를 걷는 거죠. 아니면 엉뚱한 데를 긁고 왜 계속 건지럽지?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할까? 이렇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행복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서 말하기가 참 부끄러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취업 갈등, 진로 갈등, 인생 갈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집이 어렸을 때는 저는 지금 서울 근처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어렸을 때는 집이 여기 노원구 쌍계동이었어요. 쌍계동 알겠죠? 경상도에 오래 살다 보니까 쌍계동이 안 돼요. 쌍계동 이렇게 저기가 살았었는데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이제 부산에서 내려가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 별명이 시골내기처럼 서울내기였어요. 서울에서 온 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전혀 억양은 남아있지 않아요. 한데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버려진 버스 안에서 살았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이사를 와서 아버지가 원래는 대지주셨어요. 몸종이 다 있을 정도로 대지주셨는데 모든 걸 다 잃으시고 어머니 먼 외가 친척에 소장농으로 이렇게 전락을 하셔가지고 저는 부자였던 모습을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고 늘 무허가주택에 버려진 버스 안에서 내 식구가 이렇게 가난하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미래는 너무너무 깜깜했었고요. 대학교 때 여러분 지금 이제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각기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상황도 굉장히 다를 겁니다. 저도 야간 대학을 나와서 조금 이제 그 사정을 아는데요. 저는 낮에는 봉제공장 다니고 저녁에 이렇게 야간 대학을 나왔었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28살 누님이 있어요. 제가 여자를 참 사랑하죠. 누님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야간에 수업 들어오면 그 누님이 그래요. 자기야 식사했어?
얼마나 듣기 좋은지요. 서울 여자분이에요. 누나는 너무 목소리도 예쁘다. 이러면서 그 누나 안 먹었어. 밥 사줘. 이러면 누나가 막 밥도 사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해서 저도 다른 사람 부를 때 자기 하는 말을 잘해요. 너무 낯간지러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삶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대학 다닐 땐 참 부족했었고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는 직업을 참 많이 가졌어요. 저도 좋은 직장에서 딱 한 군데만 다니고 싶었는데 그들이 저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고 싶어요. 저는 S전자, L전자, H자동차 이런 데 다 가고 싶은데 다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동을 하게 되었었고 제가 직업 가지수를 거쳐본 직업을 이제 저도 카운팅을 해보니까 무려 3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남자라는 자전적 이렇게 책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연 끝나고 나면 토크쇼 형태로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 이제 선물도 조금 있으니까 그때 선물 드릴게요. 1시간 정도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삶에서 뭔가 좀 다른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취업 전담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옆 사람들하고 친하세요? 처음 봤어요? 장기영 씨 제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저하고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옆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들하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눈 맞춤이라도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가 봐요. 같은 동문이잖아요. 학년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나이도 다르겠지만 옆에 한번 봐주세요. 이게 원래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가까이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살짝 여러분이 좋은 기운을 눈빛 한 번만이라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시는 분 어떤 분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이렇게 건네주는 게 분위기를 확 바꾸거든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밝은 기운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하고 저는 대규모 강의를 합니다.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500명씩 또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개별 상담을 꼭 하거든요. 상담을 이렇게 1대1로 또는 집단 상담으로 하는데요.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뭐 인생 사는 거 있어요? 다 행복하자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빡세게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니? 저요. 잘, 돈. 그거 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 돈 좀 있으면 안 되겠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예, 이 친구의 아마 이야기는 행복을 너무나 쉽게 보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 성취하기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전해보려고 그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자,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족.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부모님 결혼 안 하셨죠? 결혼 안 하면 배우자. 우리 와이프가 한 번씩 강연을 이렇게 듣거든요. 여러분 예의 바르니까 강연을 혹평을 못 하잖아요. 그죠? 싫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평가를. 근데 우리 아내가 저의 가장 혹독한 비평가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일반 청중처럼 와서 듣는데 배우자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어도 50%는 될 겁니다. 제가 이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손을 들더니 아닙니다. 저는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아내인지 모르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본인은 50% 이상입니까?
라고 차마 묻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요! 이랬다가는 강의가 전부가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 하고 이렇게 말았었는데요. 그 정도로 사실 중요합니다. 지대하게 중요합니다. 배우자 선택 잘해야 됩니다. 가족. 또 건강. 중요합니다. 실제로 건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를 사귀느냐. 사랑. 그죠? 사랑. 사랑이죠, 사랑.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 사랑하느냐, 이런 거. 또, 직업. 그렇죠. 직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한번 강의를 듣는데, 황토색 여러분, 물결로 물들이는 옷 보셨죠? 그 촌스러운 옷을 입고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서 오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명함을 딱 주시는데, 와, 병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달라 보이는 거야. 다음에 한약재라도 제가 지어 먹을 수 있으니까. 한의 원장인데, 와, 사람이 달라 보이면서 황토 빛깔이 황금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직업이 사람을 또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실제로.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유. 그렇죠. 내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 억압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주도적인 삶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북한 사람은요, 뉴스에 보면 모두가 긍정 뉴스로만 나옵니다. 모두가 긍정 뉴스, 부정 뉴스 없습니다. 부정 뉴스는 한국이나 미국을 비평할 때 있고요. 모든 것들은 모든 헌신을 다했다는 이런 이야기. 부모님을 위해서 내 허벅지 다리를 잘라가지고 소고기탕을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실제로 수류탄이 터지는데 온몸으로 헌신했다. 그럼 실제로 북한 주민은 제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주민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깊은 감동을 느낀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와서 오면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정치나 이런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비평할 수 있다는 것에서 분명히 아직 좀 더 굉장히 부족하지만 자유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진일보한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표정이 되게 안 좋군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재능. 재능도 여러 가지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재능을 계속해서 쓰느냐 못 쓰느냐도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뭐가 있나요? 대인 관계. 네, 그렇죠. 관계도 지속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난 자신감이 있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좋아함을 받는다든지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라면 나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돼요. 안에 부정적이어도. 근데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난 너무 괜찮아.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 피드백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자기도 이제 자존감이 툭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도 지속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전부 다 이야기한 요인들 다 맞는데요. 돈 이야기 안 나왔군요. 상당히 중요한데 안 나오는군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금 나온 거는 전부 다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이야기는 지금 현재 다 개인적인 요소였습니다. 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개인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적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나 어떤 사회나 어떤 우리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대통령이 누구냐? 그죠? 누구냐? 이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단 대학에서도 여러분 전공 과목의 교수님이 누구냐?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 다니다 보면 학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학점으로 교수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 친구를 저는 색출하고 싶어요. 교수 평가 1점 이렇게 준 놈이 있는데 내가 IP 추적해가지고 반대 찾아내고 그런데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 이제 직장을 다니면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이런 역할도 이 아이의 행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의 영향을 이 아이의 내리에 심어둡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멸감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구조자 역할을 한다라면 여러 사람 앞에서 리딩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책임을 주셔야 돼요.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여러분이 감수해야 돼요. 이걸 이제 넛지라는 책을 보면 옆구리 치는 거죠. 구조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쟁도 있지만 서로가 경쟁이 건전한 경쟁이면서 행복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질적인 행복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환경, 배경에 서로가 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냐면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 다들 이상하게 봐요. 쟤 조증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뭔가 이상해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야 불행해야 돼 이런 쪽으로까지 심지어 생각할 정도로 행복함에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도 또 현대적이다 보니까 있지만 그런 분위기들. 근데 모두가 다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어도 모두가 밝은 분위기고 나도 다독여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면 여러분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어서 오늘은 구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개인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전부 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90% 이상 또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죠? 구조적인 문제만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사람은 개인의 영역만 너가 따져서는 안 된다. 구조가 바뀌어야지. 정치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구조만 또 강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개인의 책임만 강조. 모두가 불행한 건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성실하지 않았기 뿐이지.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의 문제만을 또 몰아가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한 개인의 개인적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너무나 상대적이고 너무나 주관적이고 너무나 시기와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주일 전까지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 있어요? 네. 아내. 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또는 최근에. 죄송합니다. 헤어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웃어야 될 타임인데 안 웃으시는군요. 당황하지 않고 끝!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때 여러분 행복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행복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불행이겠죠. 평가가 아주 안 좋다. 반대로 내가 아주 불행하게 살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내 자존감이 충족이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 행복지수 검사를 본다든지 이러면 충만하겠죠. 자, 어느 정도 상대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현금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봅시다. 제가 현금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옥을 1년만 갔다 오면 됩니다. 1년? 자, 1년만 갔다 오면 100만 불이죠. 나는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오, 솔직합니다. 오케이. 손 내리시고. 아주 솔직하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은데, 조사를 한번 볼게요. 6,000명을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이게 낮을수록요,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12%, 중학생은 24%, 고딩은 무려 44%가 가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은 추정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손등분은 10%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쌩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과장된 이야기라고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물론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조차도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남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느끼면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개인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한계를 느꼈어요. 그렇죠.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이연세의 천재론이 떠오르네요. 작가 이연세가 그러잖아요. 만화 작가가 천재들 가면 배 아파하지 말고 보내주라고 무조건 먼저 가도록 해. 죽으면 그 천재는 결국 자기의 한계의 벽, 신의 벽에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결국은 자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있죠. 일단 한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불행하다고 느낄 때. 배우자가 죽을 때. 배우자가 죽을 때. 네. 맞아요. 건강을 잃었을 때가 마찬가지로 행복에 있고요. 중요하듯이 건강을 잃었을 때가 두 번째로 고통감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 강연을 하고 갔는데요. 그 이야기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 5학년 때 대하록이에요. 아빠를 닮아서 천재라서 그런지 글씨를 되게 못 써요. 근데 이 녀석이 첫 번째 대하록 주제예요. 첫 번째 대하록이라는 게 선생님이 서로 아빠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하고 써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주제를 네가 선정해라 했더니 죽음이라는 거예요. 확!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주제를 바꾸고 싶었는데 지가 정했는데 또 바꾸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빠 사후세계는 어떨까요? 아빠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만약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철컹 내려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죠. 아프겠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겠지. 아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마 있지 않을까.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제가 이제 서울에 강연을 하고 택시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뉴스 하나를 들었어요. 지난해 단일 사고로 가장 큰 사고예요. 자동차 경주에서 두 가족이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언양 부근에서 아반떼 차량이 25톤 덤프 트럭, 그러니까 앞에 있던 컨테이너 차량의 중간에 완전히 찌그러져서 이 자동차에 형체도 없이 사라져서 두 가족 6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 엄마 2사람, 그리고 각기 아이들 2명씩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죽었다라는 라디오 뉴스였어요. 아빠로서 그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뉴스를 잊어버리고 한 3일 후에 또 서울에 올라가서 강연을 하다가 KTX에 올랐어요. 오늘도 제가 밤 11시 KTX를 예매해놨거든요. 보통 자주 이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거나 뭘 하지만 저는 거의 다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노트북이 이제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날은 작업을 하다 배터리가 다 돼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이렇게 뒤적거려 보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전주현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영준이, 영민이 장례식장에 찾아주신 모든 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글인가 했더니 댓글이 한 500개가 넘게 붙은 거예요. 댓글 계속 내려갔어요. 그분 댓글이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 댓글만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그 교통사고 나오는 거예요. 저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너무 착하신 분이고 어긋난 행동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바로 짧은 멘트만 드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전화 받는데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말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를 했다라면 정말 아무런 객적은 농담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을 거예요. 눈물이 울컥 확 흐르는 거예요. 그 말에.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좀 일찍 알았으면 장례식장이라도 갔을 건데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통화를 더 못하겠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교수님 제가 정신 챙기고 교수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차마 전화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혼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12월 30일 날 연락이 왔어요. 사고 난 지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요. 교수님 잘 지내고 계세요? 교수님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죠. 봐야죠. 하고 갔어요. 서면에서 만났어요. 서면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들었어요. 나이가 제가 47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45이에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들이 둘이 사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둘이서 막 울면서 손목 잡고 막 이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러나 이것들이 그런 생각도 들 거고 구석에서 칙칙한 데서 둘이서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2시간 내도록 울고 또 울고 그래서 했었는데요. 어떻게 살고 계신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살아야 되니까 밥도 먹게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음식물 버려야 되고 아파트에서 음식물 버리러 나오면 이 아파트 친한 가족이 원래 9가족이 친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4가족이 놀러 간 거래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음식물 버리러 가면 사람들 표정이 실제로도 귓속말로도 니 사과하나? 뭐? 저 사람 가족 다 죽었다더라. 왜? 경주에서 네 아파트 자랑 사고 못 들었나? 그래? 안 됐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사나 보다. 음식물 버린다. 그게 들리는 거야. 아무 죄 없이 죽었어요. 이 가족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가다서다를 정체를 반복하던 상황에서 이 덤프트럭이 자기 말로는 라디오 조작 실수예요. 제가 볼 때는 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 절대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차량은 급정거를 안 해요. 급정거를 하면 자기가 뒤집어져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 완충 장치로 펌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앞차는. 진짜요. 아무 죄 없이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죄인 같아요.
내가 왜 죄인처럼 살아야 되느냐? 숨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억울하대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침에 일어나면요, 바깥에 나가도 난방도 안 끄고 다닌대요. 한 번은 난방을 끄고 갔더니 집안이 너무 썰렁해가지고 아이들 추운데 그대로 두고 간 것 같아가지고 난방을 풀로 겨울 내도록 틀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24시간 동안. 갈 때마다 영준아, 영민아, 아빠 갔다 올게 하고 그렇게 다녔답니다. 근데 세상에 이 여러분 보험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상해보험을 이 두 아이가 다 들었어요. 납입금이 한 200~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험금이 10,000원이랍니다.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보험금이 10,000원입니다. 사망신고서 보내주시면 통장 계좌 사본하고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나라 상법에 15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상해의 최고가 죽음이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상담원이 너무 미안해서 다시 여러 가지 특례법 조항을 해가지고 다시 전화가 왔는데 60만 원이래요.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잘못된 상법.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유괴, 납치, 살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보험금 타려고. 그러면서 상법을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절대 어린아이들 길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이 돼도 안 나와요. 상해보험으로. 웃기죠.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안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입차. 그래서 가다 서다 졸다 가다가를 반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도 제대로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또 먹으시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맹렬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전주현이라고 페이스북에다가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견인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정보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강연도 하고 있고 안전교육도 하고 있어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사람은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첫 번째로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요. 절대. 한 가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족의 가장은 철저하게 폐인이 됩니다. 사회생활 못하고요. 계속해서 숨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이보다 더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싶은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미가 아닐 겁니다. 내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의미 치료자가 되죠. 의미 치료의 창시자가 되는데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삶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7가지 이야기를 아주 빠른 시간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메모를 해 두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두세요. 스마일 라인 가식적이죠? 원래 이 연습해야 나오는 거예요. 페이스북 찍을 땐 전부 다 내 얼굴 다 가리겠죠.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셨다라면 첫 번째로 의미를 부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의미를 부여한 걸 얻기 위해서 3년에서 5년은 집중적으로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간절함, 행복에 대한 절박함, 정말 잘 살고 싶다는 것에 대한 강렬한 열망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가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도 정말 멋진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김창욱 강사처럼 잘 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유머도 잘하고 미워 그러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더 좋은데 취업하고 더 좋은 배우자 만나고 더 잘 나가고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 감정이 행복해지는데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에서도 행복하지만요.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낀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도대체 의미 있는 목표란 무엇인가? 이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이건 퀘스천 마크로 두고 갈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경기도 삼본에 살 때였습니다. 젊은 날에 돈을 벌어보겠답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19개월째 정도가 되었을 때인데요. 기어 다니기도 하고 서기도 할 때인데 더 어릴 때도 기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에. 이때가 아마 한 15개월에서 18개월 사이였었는데요. 늘 이렇게 이제 침대에 기어 다니고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기어 다닐 공간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내가 만약 변하지 않는다라면 앞으로도 영원히 이 아이에게 많은 기회를 내가 박탈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부부를 하게 됐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그건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도, 부처님도 삶을 고통으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범민이 모든 순간의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행복한 순간은 모든 걸 견딘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배가 좀 저하고 비슷하시거나 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신체 상태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못 느끼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뭔가 달라집니다. 병원에 갔다가 제가 강연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자주 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피부병 같은 게 이게 빨간 점이 있다가 검은 점으로 바뀌는데 이게 피부병인 줄 알고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게 의사가 저를 이렇게 피부과 의사가 쫙 보더니 이건 일종의 검버섯입니다. 이 돌팔이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늙는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너무 가족이 오기를 그리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주말부부를 했었거든요. 아내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금요일이 되면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이 되면 이게 서울역이에요. 거꾸로 보면 서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제가
KTX에서 공모전에서도 2등을 하고 MBC에서도 제가 주인공으로 나왔었거든요. 1년이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족을 보내줘야 되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려요. 아빠 가지 말라고. 제가 안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저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되게 크거든요. 눈물 잘 흘리게 생겼잖아요. 아내는 제가 우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결혼 생활 한 15년 동안 주로 제가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이러면 닦아라 이러면 막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흐르도록 놔두거든요. 부끄러울까봐. 그러니까 닦으면 표시 나잖아요. 그럼 저절로 마르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놔두면 안 들킬 수 있는데 분명히 이게 닦아야 되는데 안 닦으면 우리 와이프가 싹 봐요. 닦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족이 다 오니까 어느 날 안 울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서울역 플랫폼에서 그 아이를 보낼 때 숭구리당당, 수구수구리당당 이런 것에서 점핑.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점핑 아니에요? 제가 한 거라고요. 뭔지 모르시는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그렇게 나 아빠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장난치면서 아이가 이제 자지러질 듯이 웃으면서 이제 가니까 이제 잘 보내주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펑펑 울고 있었거든요. 진짜 펑펑 울고 있었거든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내가 못나서 우리 가족 하나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거든요. 행복해지고 싶다라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3년에서 5년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한 3년에서 5년을 정말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어요. 반드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 회사에 제가 사장이 되고 또 제가 책을 쓰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산의 첫 집을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가족들이 떨어져서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도 아내하고 저하고도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치열하게 노력했었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원히 희생하라는 말 저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하지만 간절하게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3년에서 5년은 집중해야 돼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해요. 그렇게 해서 자, MBC에서 여러분 집 샀다라고 여러분 나오는 거 봤어요? 제가 방송 MBC에서 카메라맨하고 감독까지 해서 5분이 왔더라고요. 집 샀다고. 근데 일산에 있다가 이제 이사를 해놓으니까 부산으로 와놓으니까 부산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번 방송에 나왔는데 주말 부부 이제 기러기 아빠 이제 한 게 있었는데 그때 졸업반으로 우리 가족 전부가 나왔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여인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브리나입니다. 사브리나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제 감성하고 딱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브리나가 프랑스에서 2년 동안 요리를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다 보니까 그걸 아주 짧게 가요. 코믹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노력, 어떤 치열한 과정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영화처럼 생각합니다. 나도 그만큼은 했는데 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관과한다는 거예요. 블라블라블라 끝! 안 돼요. 책으로 여러분 권법을 배워가지고는 끝이 안 나요. 물론 그 친구는 떴지만 그죠? 절대 못해요. 그런 것처럼 그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그런 꿈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한 학생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죠. 중요한 꿈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아내. 이제 필요하죠. 아내는 아무나 좋아할까요, 여자는? 그죠? 직업도, 여러 가지 배려심도, 그죠? 돈도, 이런 거, 외모도,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꿈이 없어요. 배우자 선택도 여러분 기준을 잘 바라보는 안목도 필요하고, 아빠가 만약 꿈이 없이 살아가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꿈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이게 새로운 30년이라는 손정희 회장의 회사 비전하는 강연인데요. 꼭 한번 보세요. 화질은 좀 안 좋아요. 유튜브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이 실시간으로 원래 트위터 방송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화질은 좀 떨어지는데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어요. 300년의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역사를 알아보는 통찰력도 배울 수가 있고, 이 제일한국인이 어떻게 이 10대 그룹 안에 큰 기업을 일구게 되었는지, 이 어린아이, 14살의 어린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사업가가 돼서 다시는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근데 그 청년 너무 쉽게 해요.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나요? 그게 아니라 강렬한 열망과 더 간절함. 행복한 가정 꾸린다라는 거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너무 쉽게 볼 그런 가벼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 택시를 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택시가 되게 불친절한 택시들도 있고 아주 친절한 택시 기사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라보다 보면 정말 삶의 도인 같으신 분도 있고, 욕이란 욕은,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하시면서 끝까지 스트레스 푸시려고 이분 나오셨구나.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하도 욕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만 앞에 잘못하면 막 빵빵거리고 십장생 뭐 신발끈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도대체 이분 이 풀로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택시 이야기를 하면 젊은 친구들은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로, 내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대전역에 이렇게 갔는데요. 대전역 앞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커피숍에, 엔젤리너스 커피숍을 갔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는 대전역에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전역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 다음 열차 기다리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리가 안 보이네? 나 여기 잠깐 앉았다 가도 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이, 할머니 안 돼요. 여기는 커피를 시키시던가 그렇게 하는 곳이지 그냥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런 거예요. 할머니, 예, 편하게 쉬었다 가세요.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매니저나 사장님은 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나이 든 사람이 아무 일 없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매뉴얼화 해놓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선택할 권한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과 선택도요, 나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 선택에게도 나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우자 선택에도 나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내가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직장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행동에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이 학생은요, 비록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해줄 겁니다. 아주 고귀한 직업, 멋진 직업,
빛나는 직업. 천만의 말씀. 거기에서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빛나는 직업이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빛나는 사람이 행복한 직업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속에는 두세요. 내가 보다 행복해지기 위한 태도, 마음가짐 하시고요. 영화를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영화를 한 2,000편 정도 봐서 한국 영화 관계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영화를 봐왔는데요. 여러분 영화 보세요. 이 영화 전부 다 제가 다 추천드릴게요. 너무너무 보고 있어도 제가 야한 거, 폭력적인 거 다 뺀 거예요. 가장 행복해지는 영화들, 너무너무 기분 좋은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다 보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영화들이에요. 저는 1년에 애니메이션만 한 50편에서 아이들 때문에 100편을 보는데 전부 다 재밌어요. 겨울왕국요? 천만에. 조금 재밌어요. 다른 거 훨씬 재밌는 거 많아요. 그전에도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았고요. 보는데 여러분이 잘 모를 영화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토니오스 라인을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이게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1회 때인가 2회 때 나왔던 영화인데 제가 태어나서 유일하게 기립박수를 친 영화예요. 나와 있어요. 한국에 안토니오스 라인이에요. 여자의 4대 1가에 나와서 나오는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지만 아주 창의적이고 너무 재밌어요. 보시면 그래서 좋고요. 최근에 본 영화들 뭐 너무 많았지만 About Time도 괜찮고요. 저는 사브리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 아까 보신 그 영화도 좋아하고요. 너무너무 좋은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다 보셔도 그냥 영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역할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저는 가능하면 드라마나 이런 것보다도 아내 보고도 그런 것보다 영화를 많이 보라고 추천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영화 많이 보세요. 아이들한테 영화 많이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 문학 작품을 원래 책으로 읽는 게 훨씬 더 낫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책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했던 영화 중에 최근이 아니지만 한 1년 됐지만 장발장이 나오는 영화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책으로 보면 2,500페이지 되는 대장편 책이거든요. 근데 영화가 뜨니까 그 매니아들이 그 책을 읽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영화를 여러분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원출처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주모와 랄프 별로 재미없게 보셨다는 분도 있지만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너무 기발해가지고 재미없다라는 사람이 솔직하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이고 왜냐하면 제가 아마 랄프처럼 엉터리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부숴버릴 거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알게 돼요. 랄프는 원래 부수는 게 전공이거든요. 근데 내가 부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나도 한번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랄프가 나도 금메달을 받았어. 악인이 아니라 선의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 게임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랄프 때문에. 그러면서 랄프가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조금 모자란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큰 용기라는 거예요. 대부분 못 받아들여요. 알고 있어. 그리고 남이 이야기하면 더 못 받아들여요. 내가 내 문제를 알고 있는데 거기다까지 이야기하면 전부 다 사람은 99% 반발을 해요. 근데 내가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러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예요. 제 스스로도 셀프 코칭이나 셀프 상담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인정하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정 안 할 때는 못 벗어나더니 벗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밖에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분노 감정에 실패한 사람, 여러분 마테라치 욕해서 월드컵 하지만 은퇴 경기에 자기 가족을 욕해가지고 바로 헤딩으로 날려버려서 바로 퇴장당합니다. 자기 은퇴 경기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기를 깨묻는 겁니다.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감독이 기를 깨물 살점을 패 뱉습니다. 영구 제명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승희 사건,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가장 큰 총기 난사 사건 중에 하나로 2007년도에 일어나서 무려 32명을 사망시키고 29명을 부상시킨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 한순간의 분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욱하는 한국인들 아시죠? 이 마레이로 와 저도 29일 동안 인테리어 공사하는 위층을 보고 막 뛰어가고 싶은 이런 열망에 드릴 공사를 29일 동안 우와 참았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순간적인 폭발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도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 분노 조절을 못한 일반인들 이런 실제로 심리 검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노 조절을 이제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공격성과 산만성은 내려가면서요. 분노를 내가 화를 났을 때 여러분이 화를 조절할 수 있으면요. 대단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조금만 낮출 수만 있어도 여러분 공격성과 산만함이 줄어들면서 집중력과 지능지수와 여러분 학습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할래? 이렇게 집에 가서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이 얘기는 산만함과 집중력 저하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주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나 짜증을 통제하는 방법은 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아 짜증 내시는군요. 웃으면서 막 반대로 짜증 내시는 거. 짜증나.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면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무엇 때문에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만 일단 알면 문제 50%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문제 인식만 한다고 끝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왜냐하면 가벼운 문제는 괜찮은데 복합적인 문제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이 알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안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그 다음에 강의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강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잖아 이 자식아. 이런 표정 아니겠죠? 맞네. 어떻게 알았어? 쥐구멍 찾고 싶게. 그죠? 쥐구멍 찾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눈물이 핑핑 들고, 진짜 울어요. 펑펑 울고. 커피숍에 갔는데,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 사장님이 있는데, 정말 예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막 웃고 하다가, 나쁜 새끼야, 그냥 갔어요. 이러면 손목 잡고 이러시더니, 나도 반드시 커피숍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 저도 그 사장님 보니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사장님. 너무 슬퍼요. 사람들이 저도 쓰레기로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안 웃기는군요.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슬퍼요. 너무너무 슬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강의의 어떤 결과, 인생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강의를 준비할 때 이게 이제 오후에 홍차라는 다른 커피숍, 여기는 홍차 전문점인데요. 부산에 있는 그 여러분 센텀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곳이에요. 다음에 부산 오시면 오후에 홍차에서 홍차 한잔 하시면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마르코 폴로라는 홍차를 먹으면서 강의를 준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뭐라고 평가해도 난 좋아. 왜냐면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별로 안 좋군요, 표정이. 그런 것처럼 제가 이 홍차를 한 잔 마시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나는 결과에 정말 잘했을 때 내가 만족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잘했을 때는 결국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잘했을 때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내가 강의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내가 실수하고 말 잘못하고 뭘 잘못했을 때 그때 고통스럽지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잘했을 때 못 배워요. 나 잘하잖아. 자만심만 생기고 반드시 큰 실패를 더 겪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행복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써봅시다. 요거 오늘부터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지속해 나갈 행동 40가지. 딱 3가지만 써보세요. 요거만 딱. 오늘부터 내가 꼭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40가지, 내가 지속해 나가야 될 행동, 요거 한 3가지만 써보세요. 하고 제가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